우주과학기술 1등! 과연 누가 이룰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1992년 기억하시나요? 우주과학기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린 것이죠. 하지만 온전히 우리의 기술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의해 쏘아 올려진 것이죠.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술로 우리 땅에서 우리의 발사체로 쏘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우주과학기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오늘 이 시간 인공위성, 발사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주과학기술 1등을 이뤄낼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설계소의 핵심 인력 두 분이죠. 좀 어려운 과학기술을 그냥 쏙쏙쏙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분. 전 과학자, 현 방송인 두 분입니다. 자, 한설화 그리고 박기범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위성 분야의 권위자, 카이스트에서 하루 2번 우주와 교신하는 분입니다. 외계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이분, 한지흥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의 한지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번에는 아니 인공위성이 발사체가 없다면 이거 올라갈 수 있나? 무엇이든지 다 올려주마! 무한한 우주 탐사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 우주의 유르님, 유재석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연구원 유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할 때 우주과학기술 1등을 이루어줄 수 있는 두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가능할까요, 1등? 이게 우리 선진국은 맞는데 이제 1등까지는 네, 아직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1등이 되셔야죠. 조만간 위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위성은 일단 가능하다고 하는데 발사체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자, 먼저 인공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공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네. 그게 사실은 인공위성을 대하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인공위성이 뭔가요, 박사님? 예, 인공위성에 대해서 조금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달이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잘 돌면서 궤도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발사체에 의해서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져서 지구를 타원궤도 또는 뭐 원궤도로 이렇게 돌면서 우리에게 유용한 일을 해주는 모든 인공 물체들을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지난 5월 25일 한국에서 이제 우리 유재석 박사님 만드신 발사체로 잘 쏘아 올려져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금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지금 잘 초기 운용 중입니다. 지금 대단했죠, 진짜. 네. 전 국민이 진짜 환호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발사된 이후에 위성 만든 사람들이 바빠지거든요. 저희 한참 초기 운영하고 지금 위성의 여러 가지 임무 장비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성은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한번 영상 보시면은 네네. 이게 뭐죠?
백두산 천지인데 이게 백두산 천지라고요? 예, 예.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이제 다목적 실용위성 2호로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 어디나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었고요. 저 때보다도 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서브미터급, 그러니까 해상도가 1m 이하인 그런 그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위성으로 지금 위성 영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찍어보는 특이한 지형이거든요. UAE의 인공 산호초 섬인데 예, 같은 영상을 저희가 지난 5월 25일 날 발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로 촬영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 위성은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영상 레이더 탑재체를 메인 임무 장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밤이건 낮이건 햇빛이 없어도 찍을 수 있고 또 구름이 많이 껴도 전파로 쏴서 반사되는 거를 저희가 처리해 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지형을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 기관도 있지만은 지금 유재석 박사님 소속되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이제 위성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곳은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수요, 특히 그 지상 관측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위성들을 쭉 개발해 오고 있고요. 거기서 개발된 위성은 이름들이 이제 다목적 실용위성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아리랑 위성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1호, 2호 이렇게 쭉 개발이 되어 왔고요. 최근 개발 중인 위성들은 해상도가 무려 한 30cm 정도인 그런 그 위성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저희 위성들에 비해서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개발비도 한 10배 정도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실용급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위성 외에도 그 정지 궤도에 있는 통신 방송 위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성들은 고도 36,000km 적도 상공에 있어서 지상에서 볼 때는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한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넓게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송을 다 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지구랑 똑같이 같이 돌고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더 과학적인 표현이십니다.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위성들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지구를 도는 위성만 개발한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달을 도는 위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달도 돌겠네요, 진짜. 예, 그 위성의 이름은 이제 다누리 위성입니다. 다누리 위성.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을 돌아가서 달 궤도에 잘 안착을 했고요. 지금 근데 저 사진을 보시면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저게 달이 아니고 지구예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지평선처럼 보이는 게 그게 달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달에서 찍은 거네요, 지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할 수 있고 저런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달의 어떤 성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과제는 이제 미국하고 협력을 하는 과제로 미국이 달에 유인 임무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를 싣고 달에 착륙할 지점이 어떤지를 자세히 관측하는 그런 부가적인 임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저 사진도 굉장히 신기한 사진인데요. 이게 뭐죠? 이게 가는 도중에 직접 달에 가는 것보다 조금 멀리 돌아가면은 훨씬 더 연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오래 걸리지만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가면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요. 일단 태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중력이 거의 0인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내가 추력을 조금만 써도 방향 전환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 이제 제어를 잘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비행에서 약간 편서풍 타고 가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억지로 우기면 그렇게. 억지로 한번 우겨볼게요. 그래서 저 사진이 신기한 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낸 우주 비행체 중에는 가장 멀리 간 비행체예요. 그래서 달과 지구에서 멀기 때문에 달과 지구가 동시에 들어가게 한번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었고 저기 따다 붙인 게 아니고 진짜 달이 지구를 완전히 공전하는 모습들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 기술력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듣고 나니까 그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봤을 때는 저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단순히 이 지구 근처가 아닌 멀리까지 보낼 수 있고 그거를 보여준 증거 사진이네요, 한마디로. 아주 뭐 증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할도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우주 하면은 발사체에 많이 열광을 하세요. 뭐 이렇게 쫙 올라가고 뭐 불 쫙 붙고 하니까 뭐 3, 2, 1 그럼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발사체가 왜 있냐면 위성을 실어 올리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셔서 오늘은 내가 이걸 좀 확실히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더 주인이다. 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춘 거 인공위성,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녹화하는 날 우리나라에 태풍이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시면은 위성에서 촬영한 구름 사진이 어쩌고 저쩌고 보시죠? 막 구름 팽팽 돌아가는 거 보실 거예요. 위성 없으면은요, 이거 못 봅니다. 이거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것뿐 아니라 GPS라든가 우리 그 내비게이션에서 활용하는 GPS 같은 것들 아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밀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우주기술, 이 우주기술의 총화가 인공위성이다. 그래서 오늘 인공위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한설아 박사님께서 그 발사체 있으면 뭐하냐, 인공위성 그래 실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또 유재석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눈빛으로 보셨는데 위성이 뭐 암만 있으면 뭘 합니까? 궤도에 가야 됩니다. 교통수단이 없는 위성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교통수단 뭐 택시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택시급은 아니고요. 소형 버스급은 됩니다. 소형 버스급은 된다. 일단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가장 큰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복잡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발사체는 도대체 뭔가요? 발사체는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걸 이제 발사체라고 합니다. 그 전에 가는 걸 이제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발사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SR 1, 2, 3 요 세 개는 로켓이라고 합니다. 궤도에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 네 번째 있는 그 나로호, 요게 이제 2013년도 1월에 100kg을 300km 궤도에 투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22년 6월에 완벽 성공을 한 누리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1단 자체를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들여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자 개발한 거는 2단 엔진과 페어링, 위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이고 2단 쪽만 이제 우리 쪽이라서 점화하고 궤도에 이제 올라가는 투입하는 그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1, 2, 3단이 있고요. 1단 점화를 하고 연료가 다 되면은 1, 2단 분리를 해요. 그리고 고공에서 점화를 하고 다시 쭉 가다가 공기가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위성을 보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페어링을 분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다 쓴 2단을 다시 버리고 그다음에 3단을 점화하고 쭉 가서 위성 투입 궤도에 되면은 위성을 분리하는 이 기능들이 지금 봐도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거를 한 번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컸었죠. 근데 이제 2021년 10월에 쐈을 때 그때 이제 물론 3단의 그 가압 탱크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한 95% 정도는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뭐 이게 실패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으로 생각했고
그 사고 원인을 찾아내서 2개월 만에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쏴서 성공을 한 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95%의 성공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5%의 미흡함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팀 분들이야말로 정말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진짜 체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조금 예, 분위기가 이제 저희도 이제 나로호 때 2번을 실패했었고요. 예. 누리호 때 이제 1번 실패를 했는데 그 나로호 때는 이제 그 완전 미션을 실패하고 2차 발사도 이제 단 연결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회를 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저희가 좀 아닌 것들도 좀 하는 좀 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억울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누리호 같은 경우에 1차 실패했을 때는 95% 성공에 또 외부도 저희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저희들만의 사고 조사회를 꾸려서 진짜 사고를 찾기 위한 그 행동을 해서 2개월 만에 모든 데이터를 점검해서 완벽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6월에 쏘는 실제 일정보다 한 달 정도 미른 그런 일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좀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이야. 그 다음 사업이라고 이제 차세대 발사체. 우리는 또 달에 가야 됩니다. 네, 달에. 저희가 1.8톤의 중량을 달에 보내는 차세대 발사체를 올해 론칭을 하게 됩니다. 올해요? 예, 올해 론칭을 했고요. 32년 목표로 가고 2032년. 예. 그 뒤는 이제 재사용 발사체에다가 더 지나면 유인 발사체까지. 그건 이제 후배들의 몫이고. 여기까지 32년까지만 책임지시면 되고. 예, 그렇죠. 유 박사님께서는 저는 그리고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저를 뭐 TV로 시청하시면 되죠, 저처럼. 이렇게 시청하시고. 30년, 20년 했으니까 10년 더 하고요. 10년 더 하시고. 그럼 고생하시죠, 그때는. 그 고생하신 거죠. 뭐 사실 발사체, 위성, 본체 다 이렇게 모여야지 의미를 가지는 그 기술들이고 중요한 기술이죠. 뭐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게 좀 억지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발사체 기술이나 위성 기술이나 저는 두 기술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주 단기간에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발전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네. 발사체는 이제 엔진, 미션, 타이어 뭐 이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위성은 이제 차에 실리는 나머지 모든 것들, 뭐 에어컨, 히터,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야, 이거 비교가 너무 극단적인데요? 아니, 엔진, 미션 이렇게 다 하면 뭐 자동차 끝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승객을, 자동차에 실리는 승객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동차에 실리는 뭐 화물이나 장비가 아무리 중요한 시장이 크다 해도 자동차가 뭐냐? 그냥 엔진과 미션과 타이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승객은 사람을 안 태운대요, 아직. 물건만 태워서. 위성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바로 승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후끈후끈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 인공위성과 발사체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조금씩은 그렇구나.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들부터 좀 여쭤볼게요. 인공위성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보여주신 거는 약간 뭔가 촬영을 하는 것들 위주로 뭐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공중에 떠 있는 CCTV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맞나요? CCTV인데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 CCTV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온 거를 찍는 건데, 뭐 길거리도 많이 있잖아요. CCTV. 이거는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영상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영상으로 돈을 그러니까 일단 영상이 우리나라가 그 영상 위주로 위성을 많이 개발해 온 이유는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 상업 영상을 제일 많이 이렇게 수요로 하는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오히려 투자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성에서 봐서 배가 어느 항구에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서 뭘 선적하네 이런 것들을 알면은 예를 들면은 원자재 값들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곡물 값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회사에서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영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굉장히 큰 시장은 사실은 통신과 방송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통신 같은 경우도 아예 지상의 인프라가 하나도 없이 각 단말기로 직접 위성과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지구상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개발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그 스타링크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론 머스크. 그렇습니다. 또 나왔네요, 이분. 그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스타링크가 완전히 지금 널리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제일 먼저 완전히 이제 타격을 하는 곳이 결국 이제 지휘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군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먼저 공습을 해서 완전히 그 통신망을 다 없애고 지휘 체계가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스타링크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여전히 모든 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30cm 안에서 오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위성에서 보는 게 아주 디테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상도가. 네네.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뒤에 막 어떤 책 보고 있는지도 막 쫙 보고. 이러면은 약간 그 개인의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 그 나오는 건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 해상도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필요한 시점에 어떤 뭐 군사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더 정확한 해상도로 측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위성 고도를 더 낮춰서 촬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한 번 찍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네네. 사생활 침해하기 위해서 찍기에는 돈을 너무 쓰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한 컷에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위성 가격이 그런 위성들은 보통 뭐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 5천억 원 예? 기본적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한번 내려갔다 오면 굉장히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찍는데 조금 심하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000억 원 이상이 드는 그런 거가 될 걱정 것 같습니다. 없겠네요. 생활 집에 걱정 없겠어요. 여기 뭐 1,000억 원짜리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걱정 없겠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로켓을 많이 발사하잖아요.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 많이 보고. 네네네. 그러면 북한도 발사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건가요? 저희보다 시작은 먼저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기술 협력을 많이 받아서 네. 그 저희보다는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 많은 수의 고체 발사체 그리고 액체 발사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쏜 거는 이제 천리마 그리고 거기에 실린 위성이 만리경. 그러니까 러시아의 RD-250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네. 연소기 2개, 터보펌프 하나. 요 세트로 된 게 2개가 달려서 하나가 80톤이라서 160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75톤이 4개 클러스 정도니까 요게 300톤이고요. 거의 한 반 정도 수준. 그 정도의 발사체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성능 좋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성능이 잘 나오는 한 개의 누리호를 갖고 있다고 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발사체가 많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어떤가요, 박사님? 북한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북한이 지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계속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궤도에 투입돼서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공위성은 많은 이제 정보전자 기술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발사체에 비해서는 인공위성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주 개발이란 걸. 도대체 그런 많은 자금을 들여서까지 이걸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주는 더 이상 그 추가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국가의 안위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이제 기술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국제 정세가 다시 이제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독자적인 정보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주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경제적 파생을 위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 박사님? 저희가 이제 위성 쪽이 어떻게 보면 고객입니다. 고객이고 고객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고객을 잘 대하셔야죠. 고객이신데. 예. 이게 이제 외국 예전에 이제 누리호가 없었을 때는 위성을 개발해서 외국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쪽 발사체를 이용해서 쏘는데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특히나 뭐 군사용이나 이런 좀 비밀이면은 가면은 또 이거 다 노출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누리호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자체의 교통수단을 확보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고 한다면 사실은 아직까지 그게 뭐 투자만큼에 나오고 있지 않은 거는 뭐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주로 공공 부문에서 정부가 돈을 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뭘 약간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뭐 뉴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아까 위성을 통한 여러 가지 그 활용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이 직접 정말 돈이 되고 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이제 민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공위성이나 탑재체 쪽은 이제 민간의 시장이 훨씬 더 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발사체는 여전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점점 민간으로 영역이 옮겨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업체가 발사를 지금 해서 시험 발사 성공한 업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 규모가 좀 작은. 네, 맞습니다. 아주 초소형이긴 하지만 민간 업체가 이제 발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외국도 점점 이제 그렇게 넘어오는 추세고 이런 경제적인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보나 뭐 국방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민간 시장은 그 발사체 분야에서는 이렇게 크게 민간이 이제 보네요. 크게 이제 두 회사가 있는데요. 많은 수요가 있는 게 100kg에서 1톤 그 사이인데, 그러니까 누리호는 그거보다 지금 한 2배 정도 큰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자주 쏠 수 있는 밴이나 택시 정도, 요 정도가 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방송이 다 되셨네요. 이제 정확히 적재적소에 차량으로 이해해 주시는 훌륭하십니다. 진짜 유재석이시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통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G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G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더 민감하게 빠르게 지연 없이 통신이 가능한 것이 이제 6G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6G는 굉장히 그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해요.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실을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이 뭔가 하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얘가 그 물질을 통과하거나 이런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지상 중계국 가지고는 6G를 상용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통신위성인데 그 통신위성이 정지궤도에 통신위성이 되게 있는데 거기는 36,000이기 때문에 엄청 멀거든요. 통신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 저궤도의 통신위성을 우리 힘으로 쏘아 올려야지 6G 시대를 우리가 이제 선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통신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위성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밴에 실려서 많이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모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앞서 인공위성과 발사체 이제는 뭐 우리의 기술로 이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쏘아 올려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몇몇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게 100%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몇몇 수입을 해서 이거를 그냥 조립을 한 정도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현실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박사님 네. 어떤가요? 인공위성이 이제는 뭐 거기 들어가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개하기 힘든 원천 기술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네. 이게 다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은 우리나라 원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100% 어떤 부품 국산화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처럼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예,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건물 지을 때 뭐 건자재 같은 것들은 다 수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어떻게 잘 설계하고 시공해서 멋진 건축을 하느냐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품을 정말 우리가 수입하고 핵심 부품이 의존도가 높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성 관련돼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우리가 기술 수준을 굉장히 높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희 그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우리 발사체로 발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들어간 모든 부품들이 다 국내에서 개발됐고 특히 그 핵심적인 탑재체, 그러니까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 그 탑재체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해서 위성에 실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영상 레이더인가요? 그거는 이제 탑재체이기 때문에 저희 위성은 그게 이제 주 임무 장비가 되겠고요. 예. 자세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뭐 사진을 찍으려도 네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싶은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만 틀어져도 전혀 딴 데 찍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으로 치면 달팽이관 같이. 달팽이관, 예,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그런 기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데 그 안에 관성 항법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이 지속되는 현상을 잘 측정해서 그래서 나의 운동 상태를 아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별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내가 아는 별자리랑 비교해서 내가 정말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네요. 진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별자리를 활용해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그다음에 어디를 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좀 틀어줘야 될 텐데 그거를 딱 원하는 만큼 틀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국산화가 다 된 지금 저희 이번에 한 차세대 소형위성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위성 중에 거의 최초로 모든 것을 국산화해서 활용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유재석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국산화 발사체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나요? 예, 발사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사일 기술 보호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발사체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네 각국에서만 있지 이거를 딴 나라에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국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국산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발사체는 국산인데 그러니까 위성에 물론 저기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는 그렇지만 항우연 내에서도 위성이 많습니다. 근데 핵심 부품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부품들을 갖다 쓰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너희 우리 부품 갖다 썼는데 딴 나라 발사체에 쏜다고? 안 돼.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 발사체를 못 쏘게 됐는데 지금은 선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누리호에 실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오픈된 상태입니다. 야, 요거에 대한 패권이 있는 국가가 사실은 그거를 또 다 이렇게 내주진 않겠고요, 당연히. 예. 그래도 조금씩 풀어져가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 발사체를 또 한 예를 들면은 저희도 이제 모든 거를 다 국내, 왜냐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만들 수는 있는데 알루미늄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소재는 가져옵니다. 판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발사체가 이제 3.5m 직경인데 네. 거의 도넛 링 같은 소재가 들어가요. 왜냐면 판으로 해버리면은 가운데 다 버려버리니까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지드 링이란 소재가 있는데 예, 예. 도넛처럼 생기는 거를 예. 저희가 그거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 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익스퍼트 라이센스가 한 번 걸려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발사체 들어가는 게 뻔하니까 너희한테 못 팔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첸나이로 날아가서 거기서는 이제 유럽 쪽이나 인도는 그런 EL이 없어요. 거기 가서 했는데 좀 비싸요. 그래서 프랑스를 한 번 더 날아갔어요. 경쟁을 시키니까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대단하시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공정을 다 배워와가지고요. 예. 한국 경산에 이제 K 업체에다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 문익점인데요? 야, 아이고, 문익점이시네, 문익점. 그렇게 개발을 해놓으니까 여기 이제 발사체 들어가는 주요 소재라서 다른 쪽, 저기 이제 국방 쪽에서도 이제 쓰고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목화 한번 가지고 네, 쫙 퍼집니다. 이 지방에도 쓰고 저 지방에서도 쓰고 그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거의 그 되게 민감하게 이제 못 들여오는 부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두 부분 모두 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뤄낸 거잖아요. 그 사실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심지어 알고 있는 것도 잘 못 쓰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공위성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바로 우리별 1호잖아요. 네네. 우리별 1호 당시에는 사실은 진짜 아무 기술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된 거고. 한설아 박사님도 워낙 또 과학계 발이 넓으시니까 우리별 1호 만든 그 핵심 멤버 중에 3명이 예. 저와 절친까지는 아니지만 예. 누나 동생 하는 누나 동생이면은 저도 아직까지 누나라고 못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친한데 그럼 친한 거죠. 예, 그 발사체 250명 가지고 성공한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지만 얼핏 생각하면 미국은 1969년에 사람을 달까지 보냈는데 700km 이제 700km 성공했다고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긴 하거든요. 네네네. 대단한 거 저 인정합니다. 저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별 1호 때 그야말로 대학 갓 졸업한 컴퓨터 프로그램 좀 하고 똘똘하기만 했던 그 학생들 영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공위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해외 수출하고 난리예요.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외에 정말 이제 수출하는 대단하다. 상황까지. 예. 지금 인공위성 연구소를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세트랙이라고 불러요. 네. 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인데 거기에서 우리별 1호, 2호, 그 다음에 이제 3호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개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창업한 회사가 이제 세트랙 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I는 베이비 아이는 아니고 세트랙 이니셔티브 예, 이렇게 되고요. 저도 베이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 잘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어렵죠. 지금 그 우리나라 국제 연구기관에서도 어렵게 위성 개발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인프라도 없고 오직 그 실력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 위성 쪽에 우주 산업을 일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극복하고 2009년부터는 이제 해외에 위성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와, 이제는 독자적으로 만드는 걸 떠나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UAE 이런 데는 위성 시스템 자체를 다 수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 뭐 스페인 또 여러 나라들의 위성의 핵심적인 광학 탑재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형 위성 쪽에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기본 박사님께서는 네. 이런 인공위성의 네. 이런 독자적인 개발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뭐, 예, 수출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 분야는 할 수가 그렇죠. 없고, 할 수도 없는 뭐, 예. 이런 분야죠. 인공위성은 시장적 가치는 분명히 굉장히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발사체는 이게 정말 굉장히 보호받는 기술이고, 또 독자적인 기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예로서, 우리가 뭐 7번째 발사 국가라고 할 때 그 7번째는 유럽은 이제 하나로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를 보면 영국은 70년대 이미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거의 갖고 있었지만 개발을 하지 않고 유럽과 같이 하다가 이제 들어서는 우리도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하겠다 해서 영국은 독자적인 발사체 연구를 다시 하고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발사 기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인식을 받고 유럽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후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벌써 독자적인 기술을 갖췄다는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최근만 봤을 때는 발사체가 워낙에 이슈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공위성을 하시는 분으로서 조금 뭐 우리도 충분히 중요하고 실제로 중요한 건데 너무 저쪽으로 좀 이렇게 좀 관심이 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관심을 위성에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한테 예, 한마디 후배분한테 한마디 하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인공위성은 이제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예. 기술도 많이 성숙하고 또 제법 많은 인공위성을 이미 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운영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고 맨날 성공하듯이 그러니까 늘 1등 하던 애인데 그렇게 좀 그러니까 반에서 50등 하던 애가 10등 정도에서 이게 대단한 성장이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상위권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뭐 우리 발사체도 분발하셔가지고 예. 발사체 팡팡 쏘더라도 예. 뭐 국민들이 그냥 뭐 항상 하던 일이네 박수 칠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네. 올림픽으로 치면 양궁 대표네요. 양궁 대표.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금메달 아니야? 뭐 이런 어렵지만 인공위성 그런 거고. 저희는 수영에서 금메달 딴 아무도 못 따는 박태환이 금메달 딴 거는 이제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처음 땄으니까. 예. 제가 수영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남자 하키 이런 데서 보통 1라운드 성공하면 그런데 남자 하키 이런 데서 우승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처음이라 이제 이 정도고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네네. 한 박사님도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선구자분들 굉장히 사실 감히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참 힘든 환경 속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 유공자 심사에 이제 후보 추천을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정말 한 분 한 분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업적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셨는가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나는 뭐 했나 하는 좌절감도 조금 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학을 쉽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무슨 말씀을 과학 대중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방송인이신데 이렇게
함선호 박사님께서 이제 유공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유공자를 선정한 게 이렇게 쭉 보면 초창기에 선정하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을 사후에 선정하는 그 이미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선정되신 분들을 보면 이제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에 조금 늦은 면도 있었던 거죠. 사실 실제로 이 과학 기술이라는 분야가 같이 많은 분들의 이런 사랑을 받고 더더욱 성장을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을까 싶고, 뭐 박기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활동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우주 강국의 꿈.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우주 과학기술 세계 1등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허황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정말 선두권에 가고 진짜 세계 1등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박사님의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은데요. 한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인공위성 연구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다 실험적이고 국내에서 해보지 않은 선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더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궤도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뭐 많은 핵심 기술들을 이제 기업들에게 조금씩 전수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게,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수 있게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당장에 지금 준비하는 과제는 소위 그 우리별 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지구를 통신도 안 되고 정신없이 돌고 있는 우리별을 가서 잘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일단은 같이 내리는 게 목표고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킹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이제 그 우주 탐사라든지 정말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고 싶습니다. 한 2050년, 빠르면 뭐 45년 정도에는 카이스트 화성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아니죠? 예. 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네요. 자, 유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이제 고도화 누리호를 고도화하는 고도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달에 저희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고도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누리호를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계속 쌓고,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성능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크기가 좀 더 큰 위성이나 탑재물이 들어오면은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햄머헤드 위에가 좀 크게 만든 그런 개량 사업을 통해서 누리호의 그 사용 용도를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가 이끌어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는 저궤도 아니면 중궤도, 태양 동기궤도를 넘어서 달, 화성, 심우주로 가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32년이고요. 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 세대 말고 우리보다 같은 후배 세대들의 그 모티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요즘 좀 약간 아쉬운 점은 그 이렇게 누리호하면서 개발했던 젊은 연구들의 처우가 좀 타 연구소나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차세대가 발사를 성공을 하고 개발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그 젊은 연구원들의 동기부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고려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주는 모든 사람의 꿈과 동경의 어떤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에 언젠가 내가 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이제는 단순히 그냥 꿈과 동경이 아니라 정말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뿐 아니라 국방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산업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우주다. 그래서 우주 기술은 이제 동경의 기술이 아니라 실용의 기술로 우리가 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 화성 캠퍼스를 비롯해서 달에 우리 탐사선을 우리 기술로 보내는 것까지 굉장히
이 차곡차곡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진짜 우주 선진국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인공위성이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초인간적인 지능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모든 기계는 이제 발명해놓고 인간이 옆에 놓고 쓰는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쏘아 올리면은 그 허허벌판 우주 공간에서 5년에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 20년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지능의 집결체가 인공위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92년에 쏘아 올린 우리 별 1호 무사히 귀환시켜서 우리가 박물관에서 우리 별 1호의 모형이 아니라 무사귀환한 우리 별 1호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기본 박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아주 즐겁고 뿌듯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7대 강국 이런 거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규모에서 발사 인공위성이 7대 강국이 됐다는 거에서 이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하는 만큼 우리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세계 1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배고파요. 저희는 스틸 헝그리입니다. 예. 자,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던 시기입니다. 그쯤에서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펼쳐졌던 그런 시기죠. 그야말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런 시기인데,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우리가 어깨를 뭐 나란히 했다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같은 그룹에 속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과 많은 과학자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두 기술, 사실 이 1등이란 목표를 향해 있어서는 정말 갈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사체, 인공위성 모두 같이 쏘아 올리듯이 이 두 기술 모두 우리 미래설계소에 설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술, 1등을 위해선 무조건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박사님 그리고 두 분의 수석 설계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